사실 100년 동안의 붕괴 패턴으로 접목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등골이 오싹해야 정상인 겁니다. 지금 미국의 증시는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거대한 불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이번 영상은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30분 넘게 영상이 나와버렸네요. 안 그래도 제가 만드는 영상이 도파민은 없는, 재미가 없는 영상인데 너무 길면은 더 재미가 없고 피로도가 높을 것 같아서 2개 영상으로 분할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상 갑니다. 지난 6월 4일에 140년 된 은광광산 운영회사가 미국 주식시장에 기업 공개 IPO로 상장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상장 첫날에 27%나 급등을 하면서 공모주 시장 과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때 종이은 선물 가격은 거의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광물 기업인 선샤인 실버 마이닝 앤 리파이닝 이란 회사입니다. 티커가 SSMR인데요. 이번에 IPO를 통해서 4,160억 원 정도 조달을 했고 기업 가치는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정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SSMR은 확보한 자금으로 2028년부터 미국에 있는 아이다호에 위치한 선샤인 광산을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샤인 광산은 1884년부터 시작을 했고 한때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은을 생산을 하던 광산입니다. 1972년에 광부 91명이 숨지는 그런 참사가 있었고 이후에 쇠락의 길을 걷다가 1982년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 은의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약 30년 동안 생산과 재가동을 반복을 하다가 2010년에 파산을 하고 경매로 SSMR을 지배를 하는 일렉트럼 그룹에 2,400만 달러, 우리 돈 약 370억에 인수가 됐습니다. 방금 상장 후에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3조로 평가받았다고 했었죠. 2010년에 370억짜리가 갑자기 3조 원짜리 회사가 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그리고 스페이스X의 상장을 보면서 저는 지금 자산 시장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는지가 내 눈에는 보이는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 봅니다. 제가 아는 지인 동생도 스페이스X 상장할 때 들어갔다가 물렸던 모양입니다. 본전이 되면은 나오고 싶다고 하는데 아직 못 나오고 있겠죠. 쉴러 케이프 지수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지수를 가지고 와서 지금 시장의 상황을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끄는 주요 지수와 나스닥의 핵심 종목들의 PER은 역사적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거품이 제대로 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ER이라는 용어는 다들 알고 계시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업이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PER은 Price to Earnings Ratio의 약자이거든요. 우리말로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다고 하면은 이 회사가 매년 순이익으로 1억을 번다고 하면 본전을 뽑는데 10년이 걸리겠죠. 이때 이 회사의 PER은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처럼 한 주당 순이익을 현재 주가로 나누면은 나오는 숫자가 PER 배수가 나오는 거겠죠. PER이 낮다고 하면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 저평가다 라고 얘기를 하고 PER이 높다고 하면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비싸다, 고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PER이 낮은 주식만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죠. 하나의 지표일 뿐이지 변수라는 게 항상 있는 법입니다. PER이 높은 데는 다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PER이 40배, 50배를 훨씬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본전을 뽑는데 40년이 걸린다는 뜻인데도 사람들이 왜 살까요? 지금은 1년에 1억을 벌지만 내년에는 5억, 그 후년에는 20억을 벌 것이란 성장성을 믿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태반이고요. 또한 PER이 낮은데도, 즉
저평가가 된 것에도 함정이란 게 있을 수 있겠죠. 사양산업이거나 성장이 멈춘 기업들은 PER이 3배, 5배로 엄청 싸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계속 하향이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주저앉는 저 PER의 함정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끄는 주요 지수와 나스닥의 핵심 종목들의 PER은 역사적인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고 거품의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S&P 500 지수의 선행 PER을 보면은 대략 한 22.5배에서 23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 40년 평균이 15.8배이고 지난 10년 평균 18.6배인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의 선행 PER은 30배 수준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기술주 중심의 프리미엄이 지금은 극에 달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변동이 되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얼추 한 25배에서 40배까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ER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다시 실러 케이프 지수를 설명을 해보면요. 지난 100년간의 거품 붕괴를 측정을 할 때 가장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던 것이 바로 이 실러 케이프 지수입니다. 이 실러 케이프 지수는 주식시장이 현재 역사적으로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용을 하는 대표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로 삼는 것입니다.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로버트 실러 교수가 개발을 해가지고 실러 지수라고도 불립니다. 일반적인 PER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보완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판단에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지난 100년간의 역사 동안에 전 세계 자산 시장을 초토화시켰던 대폭락장, 그 폭락장을 한번 살펴서 보면은요,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 1990년 일본의 자산 붕괴, 그리고 2000년 미국 닷컴 버블 붕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있었죠.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에 있었던 폭락장, 그런 것 같은 굵직굵직한 폭락장들이 있었죠. 이 폭락장들이 은행의 문제이거나 혹은 바이러스의 문제이거나 인터넷에 영향을 미쳤거나 하는 등 그 어떤 위기의 원인은 매번 달랐지만 폭락 직전에 시장이 보낸 붕괴의 신호는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2026년 7월 현재 S&P 500에 대한 실러 케이프 지수는 36에서 41 정도의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듯이 100년 동안 역사적 평균이 16이었고 1929년 대공황 직전이 32.5였습니다. 지금 40.8이니까 증시 전반의 상황은 1929년의 대공황 직전보다 확연히 높은 수준입니다. 역사상 지금보다 높았던 적은 2000년 닷컴 버블 때 44.2가 유일합니다. 나스닥에 상장이 된 회사의 PER도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PER이 평균 30 이상으로 프리미엄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방금 보신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은 사실 100년 동안의 붕괴 패턴으로 접목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등골이 오싹해야 정상인 겁니다. 지금 미국의 증시는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거대한 불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자산의 내재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기업이 1년간 버는 돈으로 주가를 회수하는 기간인 PER, 주가 수익 비율의 100년 역사 동안 정상 평균치는 15에서 16이라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폭락 직전의 PER은 30에서 40배로 치솟았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의 PER은 32 정도였고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27이었습니다. 특히 2000년 닷컴 버블 정점일 때는 역사상 최고치인 44.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5년 만에 나스닥이 600% 폭등을 하면서 이성적인 통제가 불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당시에 실러 지수가 44.2라고 했죠.
이때 나스닥은 최고점에서 단 2년 반 만에 마이너스 78%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을 회복하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이 왜 거품인지 몇 가지 신호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929년 대공황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현재 S&P 500의 실러 케이프 지수는 40 정도 하는데 대공황 때 31을 이미 돌파를 했죠. 그리고 현재 나스닥과 빅테크 주가가 버티는 유일한 논리는 AI는 과거의 인터넷이나 철도와는 차원이 다른 혁명이라는 대중의 환상입니다. 환상이 아무리 찬란해도 기업이 벌어들이는 실제 현금 수익이 PER 40배, 70배라는 숫자를 그거를 증명하지 못하면은 그 거품은 반드시 법칙에 의해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AI가 순수 AI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을까요? 현실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먼저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투자만 들어갈 뿐 다시 이게 현금화가 되어가지고 수익으로 되돌아올 때까지는 그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쉽게 밑빠진 독에 지금 물붓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회사나 클라우드 회사들은 크게 돈을 벌고 수익이 나고 있지만 정작의 AI 회사들은 피 터지는 싸움에서 깃발을 먼저 꽂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AI가 사라진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를 했던 이유는 인터넷이 확장이 되지 않아서 붕괴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값싼 인프라들이 수없이 공급이 되니까 과잉 투자했던 것들이 회수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 붕괴했던 것이죠. 닷컴 버블이 붕괴했지만 인터넷이 사라지지 않았듯이 오히려 인터넷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빨라졌듯이 AI도 발전하고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 승자만 몇몇 남고 나머지는 도태하면서 거품이 꺼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키미 K3라는 AI를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공짜로 배포하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미국 최상위 AI라고 하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는 지능지표가 이게 60점인데요. 키미 K3는 지능지표가 57점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정부가 안보를 위해서 고사양 AI를 기업이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를 시작을 했죠. 하지만 중국은 그에 버금가는 AI를 공짜로 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면은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미국의 AI 기업들은 현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이 왜 거품인지 두 번째는 거품은 절대로 자기 돈으로만 커지지 않습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에 주식을 사기 위해서 빌린 돈인 마진론 잔고가 85억 달러였는데 이게 당시에 미국 전역에 유통되던 현금 총량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개인 자금이 20%만 있으면은 80% 빚을 내서 주식을 살 수 있게 방치를 했던 거죠. 즉 주가가 20%만 빠져도 원금이 100% 증발하게 되는 시한폭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이 사실 딱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개미들의 돈 8조 8천억이 녹아내렸다고 하죠. 미국의 GDP 대비 주담대 비율이 보통 46%였었는데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에 이 주담대 비율이 73%로 폭증을 했습니다. 빌린 돈이 생기니까 너도나도 집 살려고 하니까 또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집값 상승분을 또다시 담보로 잡아가지고 다시 대출 받아가지고 세컨하우스 사고 차도 바꾸고 당시에 광풍에 빠졌었죠. 그리고 결국 부채 거품이 터지니까 미국 가구의 자산 중에 14조 달러가 증발을 했습니다. 1990년 일본의 버블 직전에도 민간 부채는 GDP 대비 143%에서 버블 형성 초기에 162%로 가더니 결국에는 210%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직후에도 신용잔고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죠. 결국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거품이라는 세 번째 신호는 공급의 과잉입니다. 늘 거품이 터지기 직전에는 새로운 종목이 줄을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IPO 신규 상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IPO 신규 상장이 많아지면은 시장이 활기차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 본질은 기업과 자산가들이 지금 이 미친 가격에 팔아도 대중들이 사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가장 비싸게 털어먹기 위해서 줄을 세우는 거품의 막바지 신호라고 할 수가 있죠. 2000년 닷컴 버블 직전에 1999년, 2000년